하늘이 갑자기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만 보입니다. 제왕나비의 연례이동이라는 장엄한 자연쇼를 목격하다니 운이 좋네요. 매년 가을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에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이 아름다운 나비들은 여름 번식지로 떠납니다. 멕시코까지 최대 4,800km를 여행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비들의 완벽한 월동지는 높은 산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제왕나비가 오야멜 전나무의 캐노피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텍사스 주에 잠시 들러 짝짓기를 하고 유초식물에 알을 낳습니다. 며칠 후 이 알은 애벌레가 되어 식물을 먹고 자라서 어른 나비로 변합니다. 이제 나비는 새로운 번식지를 찾을 때까지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차례예요. 이런 식으로 도중에 세대가 계속 바뀌고 최종 목적지인 캐나다에 도착하기까지 최대 5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나비가 기류를 따라 최대 8개월까지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신비입니다. 돌아가는 같은 종의 나비는 5에서 7주 만에 생애 주기를 완료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제왕나비들이 이동하는 이유와 길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해요. 주요 먹이원인 유초식물의 개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태양의 위치에 따라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등고래는 포유류 중 이동과 크기 면에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혹등고래는 먹이를 따라 최대 8,000km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여름에는 크릴과 작은 물고기가 많은 차가운 바다를 향해 극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겨울에는 적도의 열대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짝짓기를 위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해 모이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겨울 번식기에는 수컷 혹등고래가 암컷을 유인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컷 혹등고래는 긴 울음소리를 내며 몇 시간 동안 같은 노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바뀌면 현재 이동 중인 모든 수컷이 새로운 곡조를 따라 불러요. 그룹 간의 거리가 4,800km가 넘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바다거북은 보다 감성적인 이유로 이동을 합니다. 수억 년 동안 이 귀여운 가족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요. 바다거북은 계절이 바뀌고 바닷물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 최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총 16,000km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및 캐나다 서부 해안 사이의 태평양을 횡단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오태그를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지구 자기장의 선을 이용해 항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안선의 각 부분에는 고유한 자기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거북은 이를 기억하고 내부 나침반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자기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북은 그에 따라 둥지를 옮겨야 합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어릴 때 바다로 이동합니다. 대서양 연어는 민물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바다에서 은빛으로 변하면서 최대 1,600km를 이동하는 동안 갈색과 점박이가 나타나요. 성체 연어는 1년에서 5년 동안 바다에 머물며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산란을 위해 민물로 돌아가요. 번식지로 돌아가는 길에 연어는 산간 계곡의 물살을 거슬러 수천 미터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힘든 여정을 연어회귀라고 합니다. 연어들은 산란에 좋은 하천이 있고 짝짓기에 적합한 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행을 시작해요. 어린 연어는 고향 하천의 냄새를 기억하고 바다로 가는 길에 여러 지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찾기도 해요.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연어도 지구의 자기장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동합니다. 태평양 연어와 대부분의 수컷 대서양 연어는 산란 후 몇 주만 살며 일부 암컷 대서양 연어는 살아남아 다시 바다로 이동합니다. 술록으로 더 잘 알려진 카리브는 육상 포유류 중 이동거리에 있어서는 챔피언입니다. 매년 봄 술록은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약 644km의 거리를 이동하여 여름 먹이터로 향합니다.
개체는 최대 4,800km까지 이동하지만 무리의 이동은 훨씬 더 장관을 이룹니다. 가장 큰 무리는 최소 26만 마리가 있으며 이동 영역이 캘리포니아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무리 구성원에게 무선 추적 목걸이를 착용하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개체 수를 모두 세고 있어요. 이 인구조사는 3년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실시하여 개체 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패턴을 추적해요. 술록은 이 모든 이동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갓 태어난 새끼를 안전하게 키웁니다. 가장 취약한 초기에는 독수리, 늑대, 회색곰이 새끼를 괴롭히지 않는 외딴 땅에 도착합니다. 더운 계절에 큰 문제가 되는 모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도 북쪽으로 향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예요. 또한 머무는 지역에서 신선한 제철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록의 이동은 그들이 지나가는 땅을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툰드라는 초원을 재생하고 보호하는 술록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누우라고도 불리는 와일드 비스트는 영양과 가젤의 친척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의 세렝게티 평원의 풀이 무성한 사바나에서 풀을 뜯으며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요. 매년 우기가 끝날 무렵 보통 5월이나 6월이 되면 수백만 마리의 누우들이 더 푸른 초원을 찾아 북서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곤 합니다. 이 이동은 자연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장관을 이룹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누우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고 거대한 악어가 가득한 강을 건너고 굶주린 사자와 다른 포식자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잠자리의 이동 경로를 보면 잠자리야말로 진정한 세계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도에서 몰디브, 세이셸, 모잠비크, 우간다를 거쳐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최소 14,000km에 이르는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 이동 경로 중 가장 긴 길이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몬순 시즌에 시작하여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의 우기에 도착할 때 비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연약한 곤충 한 마리가 전체 여행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자리 4세대가 함께하는 일종의 릴레이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각 세대는 여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죠. 과학자들은 잠자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동물처럼 무선 추적기를 잠자리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자원봉사 시민과학자들의 21년 데이터와 박물관의 날개 샘플을 분석했죠. 각 샘플에는 곤충이 어디에서 왔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화학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이 곤충이나 저 곤충이 성충이 되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코끼리는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전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는 까다로운 이동 경로를 기억하기 위해 무리 리더의 기억력에 의존해요. 이 큰 코끼리 우두머리는 계절이 바뀌면 다른 코끼리들을 잘 익은 먹이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끕니다. 또한 코끼리는 대부분 인간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코끼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했어요. 코끼리는 화학 분비물, 진동, 몸짓, 촉각 등을 사용해요. 최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오래된 코끼리 이동 경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큰 귀를 가진 이 친구들은 대대로 위험한 지역을 피하지만 일단 경로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그 경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